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마이크 이창원 기자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난 1일 시작됐는데요.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그리고 청문회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대 총선이 어느 때보다 협치를 강조하던 정치권이었기에 그만큼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기자들과 마주치는 그리고 국민들과 직접 대면해야 되는 대변인들이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든 인터뷰에서는 언론인 출신이면서 지금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민경훈 의원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이렇게 골든 마이크 프로그램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멋진 장비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고 영광입니다. 저희야말로 이제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인터뷰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하고 제가 방송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이나 이제 메시지로 보내주신 질문들 혼합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본격적인 인터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의원께서는 이제 오랜 기간 언론인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2014년이죠. 그때 청와대 그 대변인으로 깜짝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지만 그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는 이야기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23년 동안 KBS 기자를 했습니다. 1991년 9월 1일 입사를 해서 2014년 2월 5일까지 했네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었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BS의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KBS의 사장님들이 전부 다 바깥에서 오는 그야말로 그 이른바 낙하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기자들이라든가 PD들이라든가 KBS의 직원들이 이제 사장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걸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명처럼 이제 다가온 겁니다. 운명이 뭐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께서 전화를 갑자기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정부의 고위직에 계신 분이 만나자고 하니까 기자로서 이제 만나야죠.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그때까지 청와대 대변인이 한 달 반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대변인을 오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기 전에 이런 사정을 잘 아실 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사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갔었는데 만나 뵌 다음에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예. 제 안에 있던 공직에 대한 선망과 또 그 애국심 뭐 이런 숨겨져 있던 그런 코드를 건드리신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건드신 것 같습니다. 4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설득을 당할 것 같아서 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연휴 한 나흘 동안 그 연휴가 끝나기 전에 전화 통화를 좀 해보자. 그래서 나흘 동안에 끝모를 그 고민과 고뇌가 있었죠. 집사람과 아내와의 그 상의도 있었고 그런 이후에 결정을 하고 전화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한 6일 안에 갑자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족분들은 한쾌히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그 전 총선 그러니까 19대 때
비슷한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뭐 상의할 사람이 아니죠. 집사람이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늘고 길게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제 나이가 그 제의를 받았을 때 나이가 50이 지났고 다른 목표를 추구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난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 이런 아주 응원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대변인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대변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처에 이제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라는 곳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직에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했지. 제가 이렇게 이제 정치인으로 총선에 또 출마해서 나올 줄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건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KBS 사장님이셨다. 네. 근데 밖에서 들어오더라 말씀하셨지 예, 예,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거든요. 지금은 KBS 사장 말씀이시죠? 네, 네. KBS 사장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계속 현직에 있는 분들이 사장이 되시든가 현직에서 나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본부장이나 부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되지 그렇게 한 번 전통이 심어지게 되면 그 전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람이 입사를 하면 여러 가지 꿈을 갖게 되죠.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아까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거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변영덕님이신데 계속 언론에 계셨다면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이면 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좀 궁금하다. 이제 뭐 설득 과정 아까 말씀하셨지만 6일간의 그 고민에 가장 크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아픈 질문이시고 옳은 질문이시고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앵커라고 하면 모든 이의 사랑을 받습니다. 모든 분들의 사랑을 받는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지적하신 대로 정치라는 것은 정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노리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생기지요. 그게 이제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건 운명처럼 다가온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인데요. 그 영역에서는 그 중간지대에서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이 보수에 대한 저의 꿈을 펼치고 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보수를 지향하는 많은 지지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여기 선 이유거든요. 제가 그런 걸 알고 너의 의지로 선택을 한 거냐. 참 그런 모든 걸 알고 고르라고 하면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정은 운명처럼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새 없이 나가야 되는 거고 뭐 반의 사랑을 잃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운명이라도 받아들여야죠. 이게 말 나온 김에 네.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언론인이셨기 때문에 정치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치 쪽에서는 특히 이제 언론인 감시나 기능 견제를 해야 되는 기능이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언론인 출신이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 어떤 이게 구조화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기능이 또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으셨는지. 제가 정치부 아주 초년병 기자일 때 또 9시 뉴스 앵커를 하시던 분께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저는 9시 앵커를 하다가 문화부장에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도 뭐 정치부장 하다가 정무수석으로 들어간 당시 이제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그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들어간 분이 계셨죠. 그런데 이제 앵커를 하다가 바로 가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서 까마득한 선배인데도 그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왜 입법, 사법, 행정의 또 하나의 큰 산인 언론의 제일 위에 위치했던 분들이 갑자기 하산을 해서 입법부에 그 밑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이쪽 그 언론계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 때도 많은 그 후배들이 그 거친 표현을 쓰면서 저를 비난했죠.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난하는 건요. 이제 제가 감시와 견제라기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됐으니까요. 그런 이제 취재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화된다면 문제가 있죠. 구조화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은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소수입니다. 예, 극소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저희 회사 제가 몸담았던 KBS에도 그 전체 지금까지 정치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 KBS는 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화가 된다면 큰 문제고 그러나 또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여러 분야를 쌓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기자도 그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시각으로 정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사명감도 있죠. 예. 그 선배 또 후배 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들 또는 걸어올 사람들의 그 사명감 같은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인 그 과정을 좀 또 한 마지막으로 예,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그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은 대변인으로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일종의 신고식이다, 교육이다 뭐 이런 비판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고식이라기보다는요, 이 대변인이라는 게 아무나 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대변인은 이제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고, 정부의 부처의 의견을 군더더기 없는 말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부처에서 올라오신 분이라면 그 대변인실에서 열심히 하면서 뭐 그 대변인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데 정치에서는 그러기 힘들거든요. 정치나 아니면 뭐 청와대 같은 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순식간에 와서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자가 적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입장에 서봤기 때문에 우리는 초년병 기자부터 계속 대변인들을 만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변인의 역할이 뭐고 어떻게 해주는 대변인이 훌륭한 대변인이고 어떻게 하면 그게 답답하고 이제 이런 걸 잘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방 와서 대변인직을 그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면에서 맞고 또 어느 면에서 맞지 않는데 이게 힘든 직업이라는 것, 힘든 일이라는 것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통상적으로 기자는 우리 사회의 수포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어느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취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는 존재죠. 수포갑인데 그런 입장에서 있다가 그런 수포갑을 모셔야 되는 입장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태도 변화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 고개를 뭐 90도로 숙인다든가 이런 일을 잘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그다음에 후배 기자분들한테 뭐 내가 전에 선배였는데 이런 얘기를 꿈에서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대변인 역할을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얘기 하질 않았었어요. 그런 주위에서 그런 일 마치 데스크 보듯이 하다가 기자분들한테 아주 혼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도 또 그랬었고요. 그럼 기자분들을 하시지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완전히 그 정말 안면 몰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인생 살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너무 빳빳하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고개 들고 다니던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팍 숙이면서 남을 또 배려하는 그런 입장을 아주 호되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데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네. 예, 그 청와대 대변인과 이제 당 대변인 네. 두 개 다 이제 대변인이란 직무이지만 이게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차이를 느끼셨는지. 예, 스트레스의 양으로 하면 청와대 대변인 할 때 더 컸습니다. 일단 거기는 혼자였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상으로 중계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을 모시는 곳이니까 참 조심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대변인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당 대변인이 3분이 계시고 원내 대변인도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와대에서 다루는 사안만큼 다들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아주 민감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민감하지만 그 민감도로 따지면 청와대가 더합니다.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긴 하지만 청와대는 제가 있을 때 298명의 등록된 기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여기는 1,400명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이제 저한테만 집중이 되니까 다루는 분들이 이주고 기사를 다루는 기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좀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좀 스트레스는 좀 더 적은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담감이 좀 덜합니다. 나눠서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가장 크게 예. 느끼시는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느끼기에 브리핑을 듣거나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표현 하나하나에 되게 신중하신 느낌이 있고 꼼꼼하시고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그 기자 생활 23년 동안 기자 생활, 방송 기자 생활을 한 것과 그다음에 앵커 생활을 한 게 제 언어 습관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에서 그런 꼼꼼하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생활하실 때도 발언 언어상도 받으시고 그렇죠. 예, 발언 언어상 이 발음과 관련된 상도 2차례 받았습니다. 발음 그러면 저 영어나 중국어도 아닌데 발음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말에도 발음이 있습니다. 고저장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나운서분들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말에도 장단음이라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한자 영향도 있고 그래서 길게 발음해야 돼. 똑같은 글자인데 길게 발음해야 되는 말과 짧게 발음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회의장을 하시는 정세균 의장님이 계시고 우리 원내대표를 하시는 정진석
원내대표분이 계신데 정자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물의 정자 이렇게 쓰시는 정세균 의장님 정세균이라고 해야 되고 정진석 대표님은 정진석 대표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많이 그 공부를 했고 발음 공부뿐만이 아니고 앵커라는 게 1분 20초 또는 한 3분 이렇게 되는 리포트를 20초 안에 녹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제가 뜨끔해지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공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유명 앵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력이 이제 현재 당 대변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시는지 또 불리하게 작용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다른 분들이 제가 누군지를 안다는 그거는 장점입니다.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눈에 익으니까 이름도 아시고 전화해서 반갑게 이제 물어보시고 다른 정치인 동료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또 공무원들 우리들이 의정생활하면서 파트너가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렇게 막 알아보시니까 친근감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장점인데 이게 앵커나 방송 기자라는 직업도 사람 유명하게 만드는데 거기다가 청와대 대변인을 또 해서 이런 게 있어요. KBS 9시 뉴스 앵커 할 때 KBS 9시 뉴스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됐더니 모든 곳에 매일 나와요. 그래서 유명해졌고 지금 또 국회의원이 됐고 원내 대변인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졌죠. 유명해지면 이제 돌아다니는데 좀 불편한 게 있죠. 모든 분들이 알아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알아보시지만 말씀을 이렇게 걸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저 사람 어떻게 알아보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런 건 불평할 수 없지. 감사한 일이니까요. 네, 그 이제 대변인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표면적이거나 형식적인 얘기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현실 정치에서 사실 당론과 또 민심과 또 자신의 소신과 좀 이렇게 작게 또는 크게 차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대변인으로서는 어떻게 처신을 한다거나 할 때 자신의 원칙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일단 대변인이란 직을 맡은 이상 제가 대변인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는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숙명이니까요.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고요. 이쪽도 원내 대변인이면 원내 상황에 대한 당의 목소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건 원칙이죠. 그건 철칙이고 거스를 수 없는 제 직업 윤리고요. 그래서 이제 당론에 대해서 이제 항상 신경을 쓰면서 당론을 알아두고 있어야죠. 그런데 당론이라는 거를 이제 따로 공식적으로 정하기 전에 기자분들이 전화를 주실 적이 있어요. 전화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당의 입장에서 얼른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당의 입장에서 저희의 입장이 들어가지 않은 이 보수정당, 새누리당, 여당, 원내 제1당 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애를 쓰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전부 다 당의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을 전제로 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또 그걸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죠.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음에 지역구에 가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봐온 것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지역 국민들한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변인으로 있는 한은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한다. 이게 저의 철칙입니다. 일단 당론을 우선시해서 그렇습니다. 대변인 하는 기간 동안 그럼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대변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변인이라는 것을 오래 하셨으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기자들의 밥이다. 기자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옆에서 바로 욕먹는 느낌.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기자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제가 대변하는 그 주체와 국민을 이어주는 다리다. 소통의 다리다.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통의 가운데는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5천만 국민 한 분 한 분한테 다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자분들, 그런 본능을 가지신 기자분들에게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그 주체와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다리다. 그게 대변입니다. 소통의 다리라고 되죠. 예. 좀 많이 회자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 예. 좋은 예. 말씀이셔가지고 일단 대변인 직무에 대한 질문 이쯤 드리고 이제 법안 관련해서 좀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8월에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반 사건보다 엄벌하는 내용의 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 발의 배경과 또 제안 이유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동이 성인들 또 대개는 부모들인데요. 철없는 부모 또 감정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모들에 의해서 그 목숨을 잃는 학대로 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크게 보도된 것들만 해도 여러 나왔습니다. 뭐 5년이나 7년이나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특히 자식들에 대한 가정 폭력에 의한 학대에 의한 살인 사건 이런 것은 아주 그 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예를 따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이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 살던 데 기억이 생생해요. 막 그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무나 심각해요.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오더니 왔다가 뭐라고 그러더니 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들은 게 아니 내 마누라 내가 그러는데 당신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할 말이 없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나 지금 인식이 바뀌었죠. 네? 가정폭력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찰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고 우리들의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들, 어린이들이 그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학대를 받고 숨지는 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법정에서 구형할 수 있고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의 죄를 벌을 줘야 된다는 게 저의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구형량을 높이도록 됐죠. 5년 이상에서 이제 지금 7년 이상 사형 무기나 7년 이상으로 그 선고를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를 한 다음에 많은 국민들께서 그 뜻에 동의한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강력한 처벌이 주 내용인데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 근데
강력한 법 집행만이 또 능사는 아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이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나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법안이나 뭐 문화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려고 아까 노력을 한 건데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야죠.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고 입법기관에서 제가 무슨 뭐 캠페인으로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요. 지금 있는 뭐 김용락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뇌물, 또 청탁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는 큰 계기가 될 겁니다. 법으로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데에 일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그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다 이제 외국의 입법 예를 참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결코 높은 형량이 아닙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면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 수준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이죠. 어제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창조 경제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가속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는데 어떤 의견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셨는지. 어제 그 토론회에서 주로 이야기된 것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이 전국에 17개가 있습니다. 17개 개소식할 때마다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모시고 전국을 돌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또 미래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거죠. 지금 경제가 계속 이제 침체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끌어올릴 어떤 동인을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만들고 그 특화된 산업을 에서 새로 일어나는 벤처기업가들을 양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도 뭐 스티브 잡스, 뭐 저커버그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 대기업이 하나씩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이제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비슷한 것이 흡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아주 없어져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지금 바로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속성에 관심을 두고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것인가. 뭐 5년에 머무는 한 정부의 일이 아니고 미래산업이라는 건 미래에도 또 그 미래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미래산업을 계속 끌어올리고 다음에 그 중에 잘 되는 그 케이스들이 나와서 대학생들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극을 주고 동인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주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였는데 거기 나온 말씀들 뭐 여러 있었습니다. 도와주려는 그 부처들이 많은데 서로 협업이 되지 않아서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돈인데 돈을 끌어쓰고 하는데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제 제가 그 토론을 했는데 그 안철수 대표께서 그러셨어요. 그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의 동물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부당하다는 이야기 뭐 성토 비슷하게도 있었고요. 오늘은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정현
대표께서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전부 다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이 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건의 사항도 듣고 또 그분들이 오늘 정론관에 와서 또 발표도 하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창조경제센터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난 19대 그러니까 작년 국감이었죠. 작년 국감에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 결과를 두고 이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 지역 특산물 그리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물건까지 그 결과물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지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토론회 개최하시고 하면서 아마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변화를 이제 말씀드리려면 하나하나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농산물과 홈쇼핑은 홈쇼핑은 이제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되고요. 대기업들이 되는데 대기업들은 잘 팔리는 물건 중심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수산물 제품은 좀 찬밥 신세입니다. 덜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홈쇼핑 TV에 나가면은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과 농산물들을 위주로 하는 홈쇼핑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활력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하나의 예일 뿐이죠. 그것을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잘못된 정책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오게 된 제품화된 그 상품들이 일반 홈쇼핑 채널에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런 판로가 됐다면 그것도 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로 완성된 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유기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혹은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내는 전략 속에 하나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어떤 프로세스 자체도 이제 창조경제 그렇죠. 혁신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문화를 창조해서 만드는 것도 문화융합센터 창조경제하고 합쳐서 문화가 하나의 이제 콘텐츠가 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문화는 하나의 창조경제의 한 영역입니다. 사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익명을 요구하시는 시청자인데요. 네. 메시지로 주셨는데 사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가 있으시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비판이나 지적의 근원적인 물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창조경제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처음 미래창조부가 생길 때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모든 창조적인 경제 활동, 뭐 이쯤으로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창조라는 게 벌써 추상적인, 모르게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기가 참 우리들이 인식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와 미래와 과학, 또 비전 이런 것을 하나의 그 개념으로 응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창조라는 이야기가 쓰인 것 같습니다. 창조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나오는 그 산물들이 어떤 것인지, 다음에 우리 지금 제일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의미로 이제 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정치인분들 이제 11번째 인터뷰인데요. 여기서 참 익명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이제 정치권에 대한 이제 경직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통을 항상 중시하고 있는데 강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경직된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경직된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메시지로는 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예. 그분들이 왜 그러겠느냐, 오죽하면.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위협이라고 할까요? 막 그런 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메시지를 보면 느끼는 것이. 그런 것도 있고, 뭐, 귀찮게 뭐 내 이름이 왔다 갔다 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 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거라면, 그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죠. 소통은 뭐냐면 어떻게 쓰는지 만나야 됩니다. 전화를 하든지 메시지를 하든지 아니면 대중 연설을 하든지 전화 아까 얘기했죠. 전보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악수를 하든지 손편지를 보내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소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역구에서 그 소통, 우리 동네 대변인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주민 의견 청취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민원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저희 송도 지역에는 이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신규 입주자들이 많으시거든요. 새로 아파트에 들어서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불만 사항을 듣기 위해서 이 단지를 묶어서 거기 있는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의 날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이런 뭐 교연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듣고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나 그런 그 질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라면 이 골든 마이크 이 프로그램도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면 뭐 내가 알았던 것 중에 좀 틀린 게 있었구나 사실과 다른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통이 많아지고 제 이름이 민경욱인데 뭐 이런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독자분들이 자신의 실명을 이용해서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아마 정치인분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오랜만에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어디에다가 제가 시선을 맞춰야 되는지 몰랐는데 시선 맞추는 법도 다 잊어버렸고 했는데 여러분 그 독자이시며 또 시청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오랫동안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통이 모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시고 속상한 게 있으면 가서 따지시고 고마운 게 있으면 가서 감사하시고 이런 것을 정치인들도 해야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유권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정치인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진화하는 정치인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정치인 그래서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국민을 위한 진심 소통의 정치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